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관계와 한반도 단원에서 두 번째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서 정치화법 게시판에서 다운받고 이 학습지까지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험 범위는 제가 그 영상 밑에다가 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계약을 등교를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할 시간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는 시간 없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인데요. 국제 문제, 국제 기구 중에서도 특히 국제 기구, 그리고 국제 기구 중에서도 UN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 문제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는 크게 이제 양상과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현재 국제 문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뭐를 우리가 국제 문제라 하느냐, 국내 문제와 좀 다르게 국제 문제는 어떤 개별 국가나 어떤 지역을 넘어 그죠? 넘어서 어떤 국제사회, 즉 여러 국가에게 국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국제 문제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한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우리가 국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평화와 안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념이나 진영의 어떤 갈등이 심했다면은, 오늘날 이제 탈냉전 시대에서는 이념이나 진영 간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보다는 특정 인종 또는 특정 민족 아니면 특정 종교 갈등과 분쟁, 그 다음에 뭐 전쟁, 군비 증강, 테러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어떤 세계 전체의 어떤 분쟁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이념이나 어떤 군사적 대립 이런 것보다는 인종, 민족, 종교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결 방안은 뭐 당연히 분쟁 당사국 간의 상호 존중과 양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국제법이겠죠. 그래서 국제법을 강화하고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의 중재 및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경제 문제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는 주로 이제 좀 저개발국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저개발국의 어떤 빈곤 문제. 요즘에 뭐 TV를 많이 볼 텐데, TV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 보면은 아직도 많이 굶고 있는 어린 친구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밥을 못 먹어서 어느 한쪽에서는 밥이 남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데 노출되어서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정된 자원, 이제 뭐 석유 자원뿐만 아니라 뭐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의 문제, 해양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가 이제 남북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국제 문제에서의 남북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 밑에 전도 공부하기 보시면은
선진화된 북반구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남반구 국가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특히 이 북반구에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들, 뭐 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 미국, 중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지역 하면 이제 아프리카, 남미,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이제 북반구 선진국에 비해서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노동력 등을 이제 북반구 국가들의 어떤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착취당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남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적극적인 원조 도와주는 거죠. 원조와 지구촌 의식, 인류 공동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게 이제 환경 문제죠. 이 환경은 국경이 없이 발생을 합니다. 환경 문제는 그래서 환경 문제 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그다음에 산성비,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열대림 파괴, 사막화 등 뭐 무수히 나열할 수 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 문제의 경우에 어떤 특정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따라서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 주도보다는 어떤 민간 주도로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 밖에 국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난민 문제라든지 아동 인권 등에 관한 인권 관련 문제들. 아직도 여전히 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국가들은 단순히 이제 남의 일이다, 남의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좀 보시면요. 개별 국가들이 지구 환경 보호보다는 어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우 선언이라든지 도쿄 의정서 이런 것처럼 뭐 대기 오염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죠. 근데 뭐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파리 기후 협약을 그냥 탈퇴해 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좀 살펴보면 국제문제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 좀 주목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문제 특징은요.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을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 영향이 우리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특히 환경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포괄적인 다수,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요번에 코로나 문제도 봐서 알겠지만 뭐돈 많은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가 파악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제 문제의 어떤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국제 문제의 발생 배경과 해결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발생 배경은 민족, 인종, 종교 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뭐는 아니다. 그렇죠? 자유와 공산 진영의 이념 갈등이 아닌 민족과 인종과 종교, 아니 문화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태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둘러쌀 수도 있고, 국제사회는 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요,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죠. 세계 시민 의식은 결국 우리 시민 의식의 어떤 공간적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시민이 아닌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옆에 사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끼고 행동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 내용은 자, 우리 교과서 191페이지 내용을 좀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국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문제 첫 번째는 자,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테러죠, 테러. 그래서 테러로 인한 문제. 첫 번째는 테러로 인한 문제. 테러.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의 어린이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걸 이제 빈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빈곤 문제.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인데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환경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환경 문제. 그 밖에 이제 아동 보호 같은 인권 문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라를 우리가 국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얘기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 문제 정의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 문제란 뭐 테러, 빈곤, 환경 오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라는 이것도 환경 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까 특징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 특징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영화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92,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이아몬드의 비극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는 독재자와 군벌 등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 구매와 같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중인 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제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인데 1961년 영고로부터 독립한 시에라리온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쿠데타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특히 90년대 일어난 내전입니다. 내전. 이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반군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해서 포로나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주변 나라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무기를 지원받습니다. 세계적 다이아몬드 회사도 돈이 전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 밀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모두 무기를 구매하거나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시에라리온은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공조를 실천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시 킴벌리에서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부가 모인 게 아니죠. 그래서 분쟁 지역의 무기 구매 자원금이 되는 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요.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산지 인증 제도를 설립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서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을 해가지고 무기를 구매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킴벌리 프로세스 참가국들은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를 조사해서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증명서를 다이아몬드와 함께 유통을 합니다.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 증명서가 부착된 다이아몬드 수출입도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국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국가별로 원산지 확인과 수출입 이행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국제 문제의 어떤 하나의 사례와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사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라리온에 다이아몬드 생산되지 않았다면 내전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겠죠. 이제 일단 경제 주반이 다이아몬드였고 이웃 나라의 독재자들은 다이아몬드를 받는 대가로 시에라리온에 반군을 지원했다. 생산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을 테고 지금처럼 내전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킴벌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킴벌리 프로세스의 약속 내용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이아몬드 유통을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국제법과 국제협력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단 감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힘이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자국의 이익하고 부합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자 그러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좀 더 강력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기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제 문제보다는 이 국제 기구 파트에서 좀 더 여러분들 시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국제기구 살펴볼게요. 국제기구의 의의하고 유형 살펴볼게요. 일단 국제기구를 만든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국제 세계 평화겠죠. 그래서 뭐 유엔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신장하고 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그죠? 인권과 같은 내용들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 즉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을 뭐하기 위해서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볼게요. 유형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회원 자격으로 나누게 되면
즉 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이외에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구분되는데요. 먼저 정부들 간의 국제기구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가 UN이나 유럽연합, EU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정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민간입니다. 민간 어떤 시민단체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시민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도 뜰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 엠네스티 밑에 좀 더 공부하기 좀 보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요, 주로 이제 인권과 관련된 시민활동을 하는 인권단체로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이를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엠네스티는 뭐 국경을 가리지 않고요. 주로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들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이 유린되는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선생님도 뭐 여기 조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대해서, 뭐 국가나 성별이나 뭐 경제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있습니다. 여기들은 전부 다 어떤 정부가 주초가 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범위입니다. 즉 전 세계적 어떤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계적 국제기구입니다. 즉 지역적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UN, WTO, IM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 세계를 하나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역적인 국제기구가 이제 그죠? 있죠. 그래서 뭐 EU라든지 아니면 나토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세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범위의 어떤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토 한번 보겠습니다. 나토 여기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1949년 그죠? 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유럽 10개국이 참여해서 발족시킨 집단 방위 기구입니다. 집단 방위 뭐예요? 그죠? 그 우리 자유주의에서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가 할 때 이 집단 방위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창설 당시에 냉전 체제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방위로 창설돼요. 여기서 집단 방위란 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럼 약간 우리 조직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우리 애를 건드렸어 하면서 이제 다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토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를 침략한 국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때 40년, 50년대 이때는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죠. 따라서 소련 등의 어떤 공산 국가들도 이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냉전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진영. 여기는 공산진영의 어떤 집단 방위 기구들이고 이 둘이가 이제 대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냉전 시대의 모습이었다. 여전히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토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범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기능적 범위로는요, 뭐 어떤 군사 안보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포괄적 국제기구. 이제 대표적인 게 UN이고 E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활동을 하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군사면 군사, 이런 식으로 특정 기구만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한적 국제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하면은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한, 경제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IMF도 마찬가지. 그 다음 여기는 군사안보, 이런 관련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UN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UN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 여기까지 UN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UN입니다. UN은 언제 창설됐죠?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언제 창설됐습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후는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 전시관 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UN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은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평화 유지겠죠. 그래서 국지적인 분쟁 해결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 국지적 분쟁 해결이 좀 많이 늘어났죠. 국지적 분쟁의 해결의 필요성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념 간의 갈등이 종식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종, 뭐 종교, 문화 간의 갈등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세계적 범위에서의 평화 유지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 활동을, 이거는 어떤 제한적 국제기구가 아니죠. 유엔은 그래서 포괄적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분야 활동을 통해서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로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은 미국 등의 어떤 강대국이 주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연합 측 국가들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총회입니다. 총회. 유엔 총회는요, 말 그대로 모든 나라가, 가입국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국내로 보시면 국회 의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국제 평화에 대한 권고, 그래서 뭐 그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동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 뒤에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회원국, 유엔을 회원국으로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결 방식이 중요한데, 여기서 표결 방식은 1인 한국의 한 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평등하다, 이런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주권국가는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어떤 표결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도 한 표, 우리나라도 한 표, 이런 식으로 주권 평등 원칙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이제 안전보장 의사예요. 뭐 뉴스 같은데 보면은 막 여러분 뭐 북한이 막 핵 실험하고 이러면은 미사일 쏘고 이러면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죠.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 열려서 뭐 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혹시 그 UN 제재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죠? 제재를 가합니다. 야, 너네 이거 평화를 위협한다고 핵 개발하지 말아 했지. 근데 했어. 이놈들 봐라. 너네 국가의 모든 국가들한테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교역을 못하게 한다든지, 달러를 뭐 가질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결의하는 곳이 바로 이 안전보장이사회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6.25 전쟁 할 때, 그죠? 6.25 전쟁 할 때 유엔군을 파병했죠. 유엔군이 와서 북한과 우리나라 군대와 같이 싸웠습니다. 역시 이 유엔군, 군대를 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거의 알짜배기에 대한 강제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해서 국제연합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입니다.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요. 야, 너네들 이렇게 싸우지 말, 내전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해. 그죠? 민간인에 대한 학살 다 그만둬.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침략국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외교적 제재, 유엔 제재를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군사적 개입까지 합니다. 유엔군을 파병하기도 하죠. 구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안전보장 이상의 구성은요, 크게 2사국으로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2사국들로 구성되고 있고, 2사국은 항상 선임되어 있는, 상임민, 항상 상자에 선임되어 있는 상임 이사국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간에만 활동을 하는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의 경우에는 아까 총회에서 살펴보시지 매년 총회에서 선출하고요. 여기는 항상 선임되어 있다. 따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 이사국이 총 몇 개국이냐면은 5개국. 비상임 이사국이 총 10개국 해가지고 총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구성되어 있다.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절차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15개국 이사국 중에서 9개국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군사적 제재라든지 경제적 제재라든지 아니면 군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는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상임 이사국, 여기 상임 이사국 5개국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입니다. 이 어시아 돼 있는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 이들 나라의 특징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책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우리도 잘 사는 나라는 독일이죠. 이런 나라들은 왜 못 들어갈까요? 얘들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죠.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사국 자격이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상임이사국도 이 5개국은 다른 비상임이사국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부권입니다. 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 15개국 중에서 9개국만 찬성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9개국이 찬성을 하는데 이 최소한 이 5개국 상임이사국 5개국의 중 한국이라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나머지 뭐 10개국, 14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4국이 찬성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거부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임이사국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투표권이 평등하다고 볼 수 없죠.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전이라든지 뭐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빈번하게 이 상임이사국들이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이 있다라는 건 좀 공평하지가 않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회의 어떤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사례로 볼 수 있고, 이거는 현실주의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오늘은 요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뒤에 부분들까지 하면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